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1차 무역영어 과목도 강의하고 있는 김용원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세게 더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관사 시험 준비하시려고 여기 다 모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죠? 그래서 올해 1차 시험 합격자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올해 또 6월에 또 2차 시험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 또 여러분들 내년 3월을 위해서 또 공부하셔야 되는 거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좀, 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학원은 참고로 지금 시점이 한 4월, 5월 시점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도 똑같고 내후년도 똑같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저희 이제 연구원하고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질문을 또 하시는 부분이 관세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진로는 어떻게 되느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어떤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특징하고 어떤 공략 방안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대비 전략을 전체적인 스케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받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FTA 관세무역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학원인데 왜 연구원이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셔도 말씀 좀 드리면, 저희가 지금 관세사 과정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물론 관세사뿐만 아니라 보세사라든가 원산지 관리사, 무역과 관련된 과정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의 목표는 조금 더 크게 잡아가지고 무역 전문 어떤 관세 전문 대학을 하나 만드는 게 꿈이에요. 제 꿈이긴 한데, 그걸 위해서 일단은 이름을 좀 멋있게 지었습니다. FTA 관세무역연구원이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세사를 이제 주력으로 좀 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웅지 세무대학이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거기가 원래 학원이었어요. 세무사 학원. 그러다가 이제 세무 전문 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관세도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학원 출신의 이제 합격자들 이제 통계인데, 저희가 2013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때 개원을 했고,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저희 학원 출신의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학원은 13년도에 개원을 했지만,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은 그 이전부터 계속 해오시던 유명한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좀 합격자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90명 중에 뭐 78명, 밑에 있는 64라는 거는 이제 2차 모의고사 합격자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관세사 학원은 다른 자격증하고 좀 다르게 2차 모의고사가 6개월간 진행이 돼요. 좀 길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다니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정착하는 이제 마지막 학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 숫자 좀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차는 상대평가인 거 아시죠? 1차는 객관식이고, 그 다음에 60점 평균 넘으면 꽈락 없이 그럼 다 합격을 해요. 몇 명이 되든.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합격하는 숫자가 90명이. 그렇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뭐 절대평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평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석차가 사실은 시험 석차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예, 모의고사 때 꼴등하던 친구가 갑자기 막, 예, 실제 시험에 1등하거나 그런 일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2차는 모의고사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82명 합격을 했고, 2015년도에, 그 다음에 2016년, 예, 비슷한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 예, 참고로 보시면은 여기 91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규정에 보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 동점이면은, 예, 동시에 합격을 시켜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되게 전생에 나라를 구한 친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도, 예, 좀 합격자가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사실 재작년에 오셨어야 돼요. 재작년에는 합격자가 149명이, 예, 합격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좀 유독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35회 합격자가 이제 85명, 예, 90명 중에 85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뒤에 보시면 백그라운드에 사진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합격자 발표가 되면 저희가 이제 축하연을 크게 여는데, 이제 단체 사진을 찍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2019년도까지는 되게 운이 좋게 딱 찍었고, 그다음에 2020년 초부터 이제 뭐가 시작됐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시국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작년 기수, 재작년 기수죠. 37기 기수들이 좀 저주받은 기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모이질 못해가지고 축하연도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합격한 게 뭐 더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관사 시험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일단 관세사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거 이제 관세사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무역 및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서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주요 업무들이 좀 작지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세사를 보통 뭐 이쪽 문과에선 8대 전문직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예. 그 8대 전문직이 어떤 자격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하나가 못 빠졌죠? 간평사. 예. 이렇게 8개죠. 이 8대 전문직은 어떤 공통점이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번다? 시험이 좀 어렵다? 뭐 그 정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된다? 그러면은 국제무역사랑 관세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개업을 할 수가 없다. 국무사는. 어. 아니, 손 들고 얘기하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예, 오늘 이번에 모이신 분들은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되게 좋아요. 예, 말씀해 보세요. 법률에서. 아, 예, 법에서 정한 그런 그죠? 그러니까 8대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업은 그 해당 직업이 할 수 있는 일, 뭐 권한, 책임 이런 게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변호사법 들어봤죠? 예,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의해서 자격, 그 다음에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 책임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고, 회계사도 회계사법이 있어요. 세무사도 세무사법이 있고, 그래서 관세사도 관세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국가에서 법률로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업무다라고 해가지고 딱 정해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되게 치열하게 막 정글 밀림처럼 막 살지만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시험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들 뛰어드시는 거죠. 그래서 관세사 같은 경우는 그냥 자격증이라고 하면 맞지 않고 국가에서 부여하는 전문 자격 내지는 어떤 면허, 의사들도 면허라는 말 쓰죠. 법적으로는 면허나 다 비슷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자격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뽑는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지는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대신에 우리는 또 레어템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회계사 하러 가셔야죠. 1000명씩 뽑아요. 우린 레어템을 좋아하니까 다 오신 거죠. 저도 그랬고. 자, 그래서 합격만 하시면 이제 수출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고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행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관세청에서도 여러분들 세금을 걷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제 기업들 이제 세금 좀 이상하게 내거나 탈루했으면 뭐 나온다고 그러죠? 세무조사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게 관세청도 있어요.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관세청이 나오게 되면 관세사가 이제 그 기업을 대신해서 같이 좀 논리적으로 싸워주고, 그러니까 진짜 작정하고 불법을 저질렀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게 세금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관점의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을 해주는 게 관세사의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나와 있는데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1차는 보통 3월 달에 시행이 되고,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셋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6월 달에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발표는 이제 10월 달에 있고요. 자, 관세사 합격하면 뭐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뭐 회계사 붙으면 제일 많이 가는 쪽이 어디예요? 회계법인이죠. 똑같아요. 관세사도 합격을 하면 관세법인 아니면 관세사무소에 취업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다 저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고, 근데 다른 쪽을 가더라도 사실은 여기는 필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사 따면 여러분들 관세사 자격이 나오면 관세 전문가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관세사 따고요. 그 다음에 로스쿨을 가는 거예요, 쌤. 그래서 그래서 변호사를 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관세 전문 변호사잖아요. 아, 그런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운전면허가 나왔어요. 그럼 저는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그 멋있는 한 손 주차 이거 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사 시험 땄다고 해서 관세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관세사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격이 주어진 것 뿐이지 실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3년, 5년 최소. 그래서 그 정도 과정을 밟으면 이제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다. 자, 일단 통관취급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종합물류기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왜 대기업의 물량만 주도적으로 이제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특송업체들 아시죠? 페덱스, 뭐 DHL 이런 쪽, 그 다음에 CJ 이런 기업들도 이제 수출입 국제물류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관세사들이 통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세사를 채용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어떤 신입보다는 경력직 관세사를 요구하긴 하는데, 이제 수출입 대기업들, 이것도 이제 다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환급이라는 건 다 아시죠? 예. 관세를 이제 내고 수입을 해요. 근데 그 물건이 국내에서 소비가 되지 않고 다시 수출이 되면 그걸 다시 돌려주거든요. 이제 그런 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운영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는 회사들은 관세사들로 이제 환급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매년 뽑는 건 아니지만 이제 결혼이 생기면 그때그때 이제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세직 공무원 가산점을 몇 점 줄까요? 관사 따면 공무원 시험에서 5점 줘요. 네, 평균 5점이에요. 이거 되게 큰 점수죠. 그죠? 예. 막 몇 점, 0점 몇 점 차로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기 있는 직렬은 커트라인이 100점이 넘던데? 어떤 구급 직렬은? 그러니까 가산점이 없으면 못 붙는 거예요. 시험 만점 맞아도. 아무튼 그런 건데 관세직 공무원에 응시할 때는 이제 보통 5점을 주고 그래서 관세사까지 있는 친구들이 9급을 준비하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7급을 많이 준비하고 요즘 이제 관세직 7급은 한 열 몇 명밖에 안 뽑거든요. 근데 그 중에 거의 7, 80%가 관세 자격증 소지자래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런 서울세관, 부산세관이 아니라 관세청, 본청에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무법인에서도 가끔 관세사를 뽑긴 하는데 사실 저쪽은 뭐 관세청 출신의 좀 고위 공무원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세금과 관련해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송으로 가면 그때는 관세사의 손을 떠나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이제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그래도 변호사들이 관세를 잘 모르니까 관세사가 이제 개입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같이 협업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고위 공무원을 뽑을 때 일반 관세사들은 약간 좀 조수 역할 하는 분들을 좀 뽑긴 해요. 근데 자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회계법인들이 별도로 그 관세법인을 또 만들어서 관세를 또 채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세사 합격자 중에서도 학교가 좋고, 그다음에 영어도 되게 잘하고 막 이런 친구들 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회계법인에서 먼저 이렇게 좀 채용해 가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합격만 하면 예, 취업 걱정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취업률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합격이 어려서 그렇지.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무역이 자유화가 되고 뭐 이러고저러고 하면은 관세사가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우리 아까 적극적으로 질문했던 친구 관세사 공부한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왜 해? 떨어지면 쪽팔리잖아. 몰래 해야지. 했어요? 아, 잘했어요. 예. 부모님한테는 당연히 해야 되죠. 돈 나와야 되니까, 그지? 자, 그런데 관세사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어? 그게 무식한. 아니, 솔직히 우리가 별로 잘 유명하지 않은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몰라주면 좀 열받긴 하네. 그럼 친구들 반응이 어때요? 대충 설명은 했을 거 아니야. 관세사는 이런 거야. 막 했을 거 아니야. 뭐래요, 친구들이?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야, 무역 자유화되고 관세 없어지고 FTA 막 되는데 관세사가 뭐가 필요해?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어?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잖아. 그럼 우린 다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름에 관세사가 있으니까
관세를 계산해주고 뭐 이런 세무사 쪽의 일로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 FTA가 만약 체결된다 그러면 이제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감해주는 그런 협약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미 FTA를 해요.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원산지가 미국인 물건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이제 세금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통과는 어떤가요?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이 관세가 없는 건 알겠는데 그럼 아무 물건이나 막 들어올 수 있어요? 우후 신난다 막 마약 막 우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관세사의 이름에 관세가 있으니까 약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관세를 계산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업무가 아닌 게 여러분 수입 가격 곱하기 세율 하면 그게 관세예요. 그게 뭐 어렵다고 관세사가 해줘.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품목마다 좀 다양한 여러 가지 통관 절차들이 있죠. 이런 것도 요즘엔 물류까지 다 해요 관세사가.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관세사기 때문에 사실 관세가 없어지는 거랑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통관만 있으면 관세사가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그 우리나라 고용 그 노동부 그 산하 연구기관인데 경년제로 이제 그 일자리의 전망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봤을 때 관세사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먹고 살만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긍정적인 측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부정적 측면은 뭐 인터넷 환경 발달에 따른 개인 통관 및 해외 직구 증가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그 일반 개인 소비자들의 통관을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쪽은 요분들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일반 사람들은 수출입 그러면 다 소비재만 떠올려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죠? 물품이 수출입된다 상상하면 다 소비재만 떠올리지만 실제 많은 무역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소비재가 아니라. 예, 여러 가지 부품, 원료, 설비 이런 게 압도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저 같은 경우는 동의하기 어렵다. 네. 근데 개념 없이 막 수입하다 걸리는 분들 가끔 있긴 해요. 혹시 있다. 직구 왕창 했다가 세관에서 전화 와서 깜짝 놀란 적 있다. 없어요? 없구나. 그럼 다행이고. 나중에 관세사가 돼서 그러면 큰일 나요. 아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이래요. 관세청에서. 자, 그 다음에 뭐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합격을 하면은 일단은 전망은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한 10년간 어떤 응시 인원을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 2013년도에는 한 2680명, 2700명 정도였다가 이제 가장 피크를 찍은 게 2015년, 16년 요때는 3800명, 3500명 이렇게 응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 당시에는 이 합격률이 어마어마하게 좀 이렇게 낮았고 근데 점점점 줄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차 응시 인원이 접수 인원이 2300명 정도 됐고요. 그래서 1차는 여러분들 보시면 합격률이 3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26%. 그래서 2320명이 대상이 됐고 접수를 했는데 또 의외로 관세사가 결시율도 높아요. 그래서 접수는 2300명이 했는데 1798명만 시험장에 나타났고 그 중에서 이제 470명이니까 26%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관세사 1차는 3개월만 하면 붙는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친해요? 안 친해요? 보지 마세요 그럼. 보지 마시고 예. 아니면 욕을 한번 해주시든가. 예. 여러분들 뭐 인터넷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차는 뭐 쉽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쉽다라는 걸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2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2차가 여러분들 말로 헬이라면 1차도 완전 헬은 아니지만 되게 힘들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합격률이 26%밖에 안 돼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가끔 인터넷 보면 3개월 만에 붙었다, 4개월 만에 붙었다, 뭐 이런 합격 수기도 있고 하지만 그 친구가 뭐 하던 친구인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1차 같은 경우 여러분 가장 꽈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 뭐다? 회계학. 근데 그 친구가 회계사 공부 2년 하던 애예요. 그런 애들은 3개월 충분히 할 수 있지. 회계학은 안 해도 되니까. 아니면 어떤 친구는 뭐 무역학과 출신이야 이미. 그러니까 그런 백그라운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그냥 3개월이래, 4개월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 1차에 가장 그래도 최소 5개월은 잡아야 돼요. 안정적으로 좀 합격을 하려면 5, 6개월 정도 공부해야 맞습니다. 3개월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네이버 맛집에 많이 속아봤죠? 아직도 인터넷을 믿어?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 네, 누군지도 모르는 애가 댓글 단 거에 거기에 믿고 그러면 안 돼요. 인생 걸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 합격자 기준으로 좀 이제 합격자 통계를 좀 볼게요. 작년 합격자들 평균 나이가 28.35세, 28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남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 뭐 한 3년 정도 공부하다 보면 이 정도 나이가 좀 되긴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합격자들 평균 수험 기간이 거의 39개월이에요. 예, 꽤 오래 합니다. 자, 남녀 비율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거의 뭐 6대4나 5대5 고서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고, 연령대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20대가 많고요. 그 다음에 30대가 한 3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왜 연도별 합격자에서 19년도에 합격자 굉장히 많이 나왔죠. 149명 나왔을 때 그때는 60대 합격자도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인원이 줄니까 아무래도 다시 20, 30대가 주된 합격 그 인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동차하고 유예인데, 이 유예 동차 용어는 다 아시죠, 여러분? 예. 올해 관세사 1차 붙으면 2차 시험을 몇 번 볼 수 있다? 예, 2번 볼 수 있죠. 올해 보고 내년에 보고. 올해 만약에 안 보면 킵해준다? 그런 거 없어요. 예, 그 해 안 보면 그냥 날아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를 붙고 나서 다음에 2차만 합격하는 친구들이 유예 합격자. 뭐 말 그대로 동차는 같은 해에 1, 2차를 다 같이 붙는 게 동차겠죠. 아무래도 뭐가 더 유리해요, 공부할 때? 유예가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도 66%가 이제 유예고 동차가 한 34% 정도 예,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동차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될 게, 이 동차 중에서도 처음 시험 봤는데 1, 2차를 한꺼번에 붙는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변태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 생동차라고 해요. 이쪽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생동차는 이 중에 몇 명일까요? 제로이거나 있으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차를 생동차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3년차 이상의 좀 장수생들이 많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자, 나는 여기서 동차 준비 생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 변태라고 해서 안 되는 거야? 아, 괜찮아요. 들어요. 예. 자, 왜냐하면 점점 2차 경쟁률이 심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까지 1차만 주구장창한다? 이거는 큰 낭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 동차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올해 시간이 있을 때 2차 공부도 틈틈이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후년 유예로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학교 병행하는 건 여러분들 그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 다녀봤어요. 대학생이 그렇게 바쁘다고 우리나라가 예, 관사 공부할 시간조차 없이 대학생이 이렇게 바빴나 우리나라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 오케이 뭐 이해가 되지만 학교 병행을 한다 해도 그거는 변명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조건 1차뿐만 아니라 2차도 지금부터 좀 틈틈이 봐주시는 게 맞고,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수험 기간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평균 수험 기간이 38개월이에요. 38개월이고, 그리고 이제 최소 합격자가 10개월 만에 합격한 분이 계세요. 대단하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2020년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차 시험이 3월이었다가 갑자기 6월로 연기가 됐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시험이 뒤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분한테는 정말 박수 쳐드려야 되는데 최대 공부하신 분, 오래 하신 분이 96개월이에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 연세 많으셨다고 했던 그분이 이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차가 있긴 한데 평균으로는 38개월이고, 자, 그래서 24개월 미만 22명, 36개월 미만 19명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수생들이 꽤 많이 요번에도 붙었어요. 48개월 이상이 또 계시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3년, 4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난 무조건 내년에 붙어야 돼 라고 계속 마지막처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3년째 가서 붙는 거거든요. 운이 좋으면 2년째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3년이니까 지금은 천천히 하자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차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 다 기간이 좀 길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 합격자 2차 평균 점수인데, 과목별 점수인데, 사실 여러분들 2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평가다?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점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년 채점하시는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점수를 좀 후하게 주시는 분도 있고 짜게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는 별로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 90등. 살면서 전국에 90등 들어본 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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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점수는 아니고 대회 같은 데서? 오, 깨알 자랑?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전국에서 90등 안에 들어보는 경우가 별로 없겠죠? 이제 여기서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점수보다는. 근데 그건 좀 아셔야 될 게, 일단은 관세법 점수가 좀 높았죠? 작년 같은 경우는 80점 가까이 줬고, 그냥 관세평가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좀 낮았고, 여러분들 2차는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렵다고 들었어요? 2차? HS? 무역실무? 관세법? 사실 이건 조금 예년의 경향하고 좀 다른 게, 보통 봤을 때 가장 점수가 높았던 과목은 의외로 HS였어요. HS가 원래 좀 많이 높았고, 의외로 관세법 무역실무가 평균이 생각보다 좀 낮았었어요. 그게 이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HS는 처음에 딱 보면 이게 뭐지 싶어요. 이 과목이 뭐지 대체? 그래서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게 HS예요. 너무 생소하고, 그러니까 관세사가 수출입되는 품목을 사실은 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공부는 다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우리 문과죠? 화학 좋아해요? 오쉣. 그죠? 수학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HS에 가면, HS가 이제 뭐냐면 수출입되는 모든 품목을 다 표준화 시킨 거예요. 숫자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사과다. 사과는 우리나라 말로 사과죠. 영어로는 애플이고, 일본 말로 뭐예요? 모르겠다. 뭐라고요? 링고라고 그래요? 네, 링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는 뭐래요? 핑거. 비슷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과라는 품목 하나를 서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언어가 다 달라버리면 그거 자체가 행정적인 효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을 통일시켜서 다 번호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게 HS예요. 그럼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사과도 있겠지만 순수 화학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 그런 걸 관세사 시험 과목 HS 다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과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공부가 아니다 해서 처음엔 되게 어려운데, 반면 무역실무랑 관세법은 1차 때 했던 과목들이라 되게 익숙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HS는 변하지 않아요. 얘는 조금씩 편해져요. 그게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관세법이랑 무역실무가 좀 편했는데 이상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라고 느껴지면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그 표시예요. 거꾸로 하면 좀 곤란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자들 학교, 출신 학교인데 의외로 이것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매년 뽑긴 한데, 물론 매년 조금씩은 바뀌어요. 1, 2등은. 근데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경희대, 외대가 6명씩 해서 1등, 공동 1등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숭실대도 사실은 관세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 교수님들이 많이 이렇게 권장을 해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인하대도 많이 하죠. 국제물류 쪽 좀 과가 좀 세고 하죠. 인하대도. 그 다음에 건대, 고대, 동국대, 중앙대가 4명씩. 연세대 3명, 뭐 쭉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사도 의외로 여기 유학파들이 많아요. 요코하마 국립대, 난징대,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칭화대도 있었어요. 그 공부 잘한다는 칭화대 학생도 있었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오프라인 중에 어떤 게 더 좋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일단 요걸 볼게요. 작년 합격자 중에 100% 나는 온라인만 듣고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83명. 그 다음에 10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장 강의, 오프라인도 들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63명이에요. 그럼 저것만 놓고 보면은 온라인이 더 좋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온라인 강의를 판매한 숫자예요. 그 3,000, 그러니까 분모가 3,000명이라는 얘기예요. 3,000. 그래서 3,000분의 83 하면은 2.7%. 오프라인은 좀 숫자가 적겠죠. 오프라인 같은 경우 분모가 565. 그런데 이제 63. 그럼 여기는 11%.
그럼 요렇게 따지면은 합격률은 어디가 높다? 네, 오프라인 쪽이 거의 4배, 5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온라인만 인터넷 강의로만 다 들어갔고 관세사 시험 합격했다. 어? 그런 애는 뭘 해도 합격하래야. 독한 애거든. 그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엄마 갖고 야 이거 먹어라. 그러면 공부 나가서 뭐 먹다 보면 TV 막 먹다가 보면은 3시간 지나 있고, 그죠? 친구한테 카톡 오고, 그죠? 그런 거 다 유혹을 뿌리치고 공부해서 합격하는데 되게 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 무조건 현장 강의 오는 게 나아요. 왜? 왔다 갔다 시간 아까워요라고 하지만 그 시간이 사실 세이브가 되려면 3시간짜리 인강을 왔다 갔다 시간 1시간씩만 잡으면 5시간 안에 끝내야 그게 대충 맞는 거잖아요. 오프라인하고. 그런데 그 3시간짜리 강의를 집에서 인강으로 5시간 안에 못 끊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인강이 별로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시고, 뭐 크게 부담이 없다, 다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게 좋은 것 같고, 특히 이자는 상대평가니까 적들을 곁에 둬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한 거 보면 좀 같이 훔쳐보고 좀 이렇게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1차는 괜찮아요. 절대평가니까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자, 이제 교수진 소개와 과목별 방안인데, 일단 저희는 1차 같은 경우 그 과목별로 선생님이 2분씩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청하실 때 과목별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을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법은 지금 구민혜 관세사님하고 임혜진 관세사님 2분이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고, 무역영어는 이제 저하고 유샘나감대사 둘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 내국소비세 2과목을 유지연 회계사가 지금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계학의 김성세무사님,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 이경진 세무사님, 이렇게 예, 과목별로 2분씩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들으실 분들은 그 시간표를 잘 보시고 예, 선택을 하시면, 예를 들어 매일 와야 되는 시간표도 있지만 학교처럼 이렇게 몰아가지고 뭐 한 3, 4일만 올 수도 있는 그런 시간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관련된 건데, 일단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오지선다형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2교시로 시험이 치러져요. 1교시 80분, 2교시 80분. 1교시에는 관세법하고 무역영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없어지겠는데 무역영어예요, 2번째가. 그 다음에 2교시에 부가가치세법, 그 다음에 회계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1차 시험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1차 시험? 시험 본 적 있으세요? 언제 보셨어요? 아, 공부를 많이 못 하셨나 보다. 아, 그래요? 좀 일찍 하시지. 그랬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의 진상은 뭐다? 예. 그죠? 예. 다른 과목은 괜찮아요. 다 우리말로 얘는 영어구나.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1교시가 딱 끝나면 오히려 시간이 남아요. 남아서 학생들이 이제 화장실에 쫙 줄 서가지고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1번 몇 번 쓰고, 나 3번 썼는데, 4번이야?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 애들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2교시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문제도 못 보고 한 15문제를 한 번으로 밀어야 돼요. 누구나 다. 그럼 거기서 이제 고민을 때리는 거죠. 3번? 4번? 2번?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돼요. 진짜로. 왜냐하면 회계학 같은 경우 합격하면 42.5. 떨어지면 37.5예요. 그거 내일이 아닐 것 같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학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2교시 끝나면 애들이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방만 싸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회계학 공부에 거의 50% 이상은 투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도 꽈락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1교시는 아무래도 뭐가 조금 어렵다? 무역영어가 조금 어렵겠죠? 관세법은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90점도 맞고, 그냥 대충 해도 한 7, 80은 나오는 게 관세법이에요. 그래서 관세법은 빨리 끊고 무역영어의 시간을 많이 좀 배분하는, 그러니까 80분 동안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내국소비세법을 뭐 20분 안에 끊느냐, 25분 안에 끊느냐, 나머지 시간을 이제 회계학에 이제 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전략들은 사실 이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좀 연습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관세법 같은 경우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관세법에서 한 4문제 35문제가 나오고 요걸 새끼 과목이라고 하는데 FTA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특강이 따로 열려요. 내년 한 1월쯤에. 그래서 요건 따로 그때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가끔 보면 뭐 FTA 특례법 제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가끔 올라오는데 제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 관세법이 지금 50점이라 쳐요. 이걸 내가 지금 55점으로 올리고 싶어요.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FTA 특례법 빵점에서 5점 올리는 게 쉬울까요? 50점을 55점 올리는 것보다는 빵점을 5점 올리는 게 더 쉽지 않나? 경제학용어로 한계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한계 효용이라고 해야 되나? 예. 무슨 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제끼면 안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예, 여기서 점수 5점 올리는 것보다 이게 더 쉬워요. 자, 그래서 관세사 시험의 주 종목이고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 양이 정말 많아요. 관세법이. 조항수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영어인데 그 무형영어 검정시험은 다들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무형영어 검정시험은 어떻게 보면 영어를 좀 잘해야 되는 시험인 건 맞아요. 무형영어 검정시험은. 근데 관세사의 무형영어는 다행인 게 뭐냐? 국제협약, 국제규칙 이런 데서 시험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는 애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시험 범위가 있는 영어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 준비해 봤죠. 영어를 못해도 마지막 수단으로 뭘 하면 돼요? 아, 몰라, 외우면 돼요. 그럼 풀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분이 가끔 오셔가지고 영어 공부 손 놓은 지 20년 됐는데 뭐 성문 종합, 성문 기본이라도 사야 돼. 여러분들 성문 알아요? 맨투맨 영어 이런 거 알아요? 성문 기본 영어 알아요? 알면 나랑 같은 세대인데. 예, 수학 정석은 알아요? 그건 또 아직도 있나? 예, 아무튼 그렇게 되게 진지하게 질문하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뭐 이번 생은 틀렸고요. 영어 잘하고 싶으면 다음 생에 영국이나 미국에 태어나면 되고, 무형영어, 관세사 무형영어 잘하려면 영어 잘한다 그렇게 도움되는 건 아니고 시간을 좀 많이 투입해서 아예 그냥 외워버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영어 못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국제협약에서 대다수 문제가 나와요. 예, 그래서 요거는 협약을 좀 많이 보면 예, 금방 좀 따라갈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국소비세법은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만 있다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수입되는 물품에 보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싼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사치품 뭐 이런 것들은 개별 소비세, 옛날엔 특별 소비세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술 좋아해요? 주세? 주세. 술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뭐 격하게 막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되는 품목에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묶어서 관세에 어떤 약간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내국소비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이 이제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사 1차 과목 중에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효자 과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경신 세무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회계학은 원래 어렵다고 하니까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관세법은 관세사잖아요. 해놔야 될 것 같으니까 해요. 무형영어도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해요. 그리고 내국소비세법은 법령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책도 어떻다? 얇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치이는 거, 자꾸 뒤로 밀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다가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상담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상당수가 떨어진 이유가 이 내국소비세법에서 떨어져가지고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한 사례예요. 다 뒤로 미룬 거죠. 그래서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고득점 노릴 수 효자 과목, 이거는 세무사님이 볼 땐 그렇지. 그죠? 근데 아니에요. 양이 좀 적지만 그래도 좀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세법처럼 양이 많잖아요. 그럼 출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낼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법에서 대충 보이는 대로 이렇게 내면 되는데, 이 내국소비세법은 법전 양이 적어요. 그럼 다 나왔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낼 수가 없겠죠. 계속 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적지만 좀 어려워졌다.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회계학은 재무회계가 30문제, 원가회계가 10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또 많이 물어보죠. 원가는 버릴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빵점에서 5점 올리는 게 더 쉬워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공부 시작하는 분들은 시간도 많으니까 더더욱 버리면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회계학을 공부하실 때 이제 회계사님한테 수업을 들으시면서 좀 배우면 될 것 같고, 자, 나는 회계학을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잘 들으세요. 요 밑에 보면 나오는데 회계 원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강의가 있어요. 학원 홈페이지에 무료 강의에 들어가시면 무료 강의예요.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은 그냥 기본 이론 1강부터 들으시면 되는데 회계학은 꼭 뭐부터 듣고 온다? 회계 원리를 꼭 듣고 오세요. 이해되셨죠? 나머지 과목은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회계 원리를 안 듣고 오시면 기본 이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꼭 듣고 오세요. 자, 요거는 뭐 올해 시험 응시 뭐 통계인데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과목별로 지금 평균 점수랑 꽈락률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거 빨간색 뭐라 되어 있죠? 회계학 54%가 꽈락이에요. 반 이상이 40점을 못 맞아서 떨어졌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공부를 안 했다? 안 했다고 안 했으니까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하긴 했을 걸 다 했을 거예요. 학원 강의도 듣고. 그래서 회계학은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이 이제 무역 영어. 그 다음 보세요. 관세법보다 지금 꽈락률이 뭐가 높아요? 내세법이 높죠. 그러니까 내세법을 좀 등한시하면 큰일 납니다. 자, 2차 같은 경우는 뭐 그 팀을 아예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1차는 과목별로 선생님을 선택하는 거라면 그 2차는 이제 팀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들으실 건 아니겠지만 알아만 놓으세요. 그래서 F1 팀은 임혜진 관세사님 아까 1차에도 계셨죠. 그 다음에 2차 그 HS 관세율표 상품학의 조천희 관세사님, 그 다음에 관세평가 김병수 관세사님 이렇게 계시고요. 무역 실무는 이 안에서도 좀 선택을 해야 돼요. 최건수 관세사님하고 최지순 관세사님. 이 둘은 최브라더스라고 별명이 있어요. 진짜 선후배거든. 학교 선후배라 최브라더스라고 해요. 그래서 최건수 관세사는 수석 합격자고 여긴 없는데 최지순 관세사는 최연소 합격자예요. 다 타이틀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자, F2팀이에요. 그래서 판창원 관세사님 관세법이고, 그 다음에 오수교 관세사님이 HS, 그 다음에 최동 관세사님, 요번에 이제 새로 좀 영입을 한 관세사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세평가의 전용대 관세사, 그 다음 무역실무의 여기 정지환 관세사, 오세진 관세사, 이렇게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참 많죠?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딱 보시면 모르겠지만 전업 강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관세사는 다 현직에서 일을 하시고 또 저녁에 강의하러 오시고 이런 패턴이라 사실 배울 것도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관세 합격하면 여러분들 당장 뭘 해야 되죠? 합격을 하면? 관세사로서 내가 뭔가 하려면 그 정해진 절차가 있죠. 뭐가 있죠? 네, 실무 수습 받아야 돼요. 집체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한 4, 5주를 받아요. 그거는 관세사 회에서 강당에 모아놓고 이제는 이것도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강당에 이제 모여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관세법인으로 가서 그 수습 관세사를 구할 때 이제 응시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내 입장에서는 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좀 잘 아는 데 가서 수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관세사 누구밖에 없어요? 쌤들. 그러니까 쌤들하고 여러분들 교류를 잘 해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나중에 분명히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인천공항에 계신 관세님 계시잖아. 여행 갔다 오다 비싼 거 사다 걸렸어. 그럼 전화해. 될까? 그건 모르겠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은 2차 과목의 관세법은 1차랑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좀 아셔야 돼요. 객관식 시험은 구석에서 그죠? 짜잘한 것도 많이 나오고 말장난을 많이 치죠. 그런 시험이 1차 시험이고 2차 관세법은 뭐가 다르냐? 큰 줄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을 이제 내가 써야 되는 주관식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의 범위는 사실 2차가 조금 더 좁을 수는 있어요. 근데 1차 같은 경우는 다 봐야 돼요. 구석구석에 있는 것까지. 그래서 둘 다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차이점을 좀 느끼실 거고요. 관세율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의 번호를 다 붙여놨다. 전 세계 통일됐다. 그 번호를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우면 좋죠. 시험 보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에서는 안 외워도 되긴 하지만 아무튼 암기량이 처음에는 제일 많은 과목이 이 과목이에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품목들을 다 책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부하기가 좀 힘들긴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호기심을 가장 많이 자제시켜야 되는 과목이 뭐다? 얘예요. 어떤 코드에 관련된 품목이 한 30개가 나열됐다 쳐요. 근데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다 일일이 네이버에 검색하고 있어요. 구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은 그냥
예, 묵혀놓고 그냥 일단은 외워야 돼요. 일단 암기 과목이 가장 좀 심한 게 HS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평가. 관세평가라는 게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잠깐 얘기했죠. 관세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뭐 곱하기 뭐? 예, 수입 가격 곱하기 예, 세율. 되게 쉽죠? 예. 그럼 세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FTA다, WTO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마음대로 손을 대기가 힘들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무역업체들은 수입하는 분들은 만약 관세가 있다면 관세를 높이고 싶어요? 낮추고 싶어요? 낮추고 싶죠. 그럼 수입 신고할 때 가격을 어떻게 신고할까? 조금 낮게 하고 싶겠죠. 예.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딱 걸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두 기업이 어떤 무역을 할 때, 수출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특수관계자일 수도 있어요. 같은 법인일 수도 있고 같은 회사, 자회사일 수도 있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물품 가격을 주고받는데 야 저번에 내가 꺼줬던 돈 빨리 갚아. 그럼 그걸로 퉁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이해돼? 그 다음에 어떤 로열티 같은 거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얽혀요. 그 가격에. 그럼 수입되는 가격이 되게 복잡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과세 가격으로 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어떤 이론 아니면 어떤 논리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세율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과세 가격이 너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요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관세 평가고 사실 관세사가 됐을 때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좀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 놓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유일하게 이 관세 평가만 사례형 문제가 나와요. 나머지 세 과목은 닥치는 대로 외워서 쓰는 건데 얘는 사례형 문제가 나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관세 평가가 되게 재밌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대요. 그냥 닥치고 외우는 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막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한 거랑 답이 딱 맞아 떨어지면 수학 풀린 거랑 똑같은 거지 뭐. 어려운 수학 문제 풀었을 때랑 그런 기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고 무역실무. 무역실무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실무. 무역실무의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가장 큰 맹점이 그거예요. 시험 범위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실무면 다 시험 범위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가? 관세법은 관세법이라고 하는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방대한 분량의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해야 될 게 많다는 걸 느껴지게 하는 과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이제 2차 공부할 때 그 담당 관세사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욕심 많은 친구들은 불안한 친구들은 이걸 끊지 못해서 다 가져가려고 하다가 망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때 2차 갈 때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시험은 아시다시피 주관식 시험이고요. 아까 1차 시험은 몇 교시였죠? 2교시. 근데 2차 시험은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것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하루 종일 시험 봐요. 4교시 80분. 여러분 하루 종일 뭐 써본 적 있어요? 진짜 손가락 아프고 괴로워요. 이 고시 공부한 사람들 다 직업병이 있거든요. 저도 여기 약간 보면 가운데 손가락이 좀 그렇긴 한데 살짝 비틀려 있지 않아요? 여기 볼펜 닿는데 직업병이 공부하다 보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1, 2교시 때는 힘이 있으니까 체력이 있으니까 이제 팔 힘으로 써요. 그러다가 이제 밥 먹고 3교시 좀 지나고 4교시 딱 들어가면요. 진이 빠지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요? 글씨 쓸 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요. 손가락 꽉 잡고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팔에 힘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2차 공부는 사실 공부도 공부지만 나 글씨가 너무 느려. 막 이런 친구들은 속기학원 다니는 친구도 봤고요. 비추. 예. 그 다음에 난 글씨를 너무 못 써. 그래서 글씨체 학원 다니는 친구도 봤고요. 비추. 비추. 글씨 못 썼다고 점수가 깎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린 정말 세종대왕님한테 되게 감사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관세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세자를 이상하게 썼어요.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그걸 글자가 아니라 단어로 인식한다며. 그리고 채점하는 분들이 관세법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법 가운데는 뭐라고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관세법이겠네. 문맥상 알아먹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
저는 악력기를 샀어요. 악력기 알아요? 옛날에는 소리 났는데 끼깍끼깍끼깍 하는 거. 왜냐면 이쯤 되면 팔에 힘이 떨어지니까 글씨를 못 쓰겠더라고요. 남잔데도. 그래서 계속 이거 하면서 오른쪽 팔뚝만 되게 굵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런데 이게 이제 2차 시험 답안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22줄 16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한 과목당 요거 한 권이 나와요. 기본 한 권이 나오는데 많이 쓰는 친구는 이거 2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 연습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여기서부터 1쪽이 시작이 돼요. 이 정도 양이에요. 이 정도가 이제 몇 페이지까지? 16페이지까지. 여러분 학교에서 그 요만한 답안지 앞뒤를 꽉꽉 채우는 거 60분 안에 다 해요? 그것도 잘 못해요? 근데 이만큼을 80분 동안 어떻게 외우지? 어떻게 채우지? 채우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연습지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 지금은 문제가 약간 좀 단답형을 많이 물어봐서 좀 소용이 없어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뭐뭐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이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소논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무작정 글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하기 전에. 네, 목차를 잡아야 돼요. 글 쓰기 전에 서론, 본론, 결론 해놓고 본론에는 어떤 목차로 하고 양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다 해놓고 써야지. 안 그러면 왜냐하면 50점짜리 문제 지금 이제 바뀌었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50점 문제 한 문제 10점짜리 5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조그맣게 나왔지만 30점짜리 2문제 20점짜리 2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100점 만점으로 바뀌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글 쓸 때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연습지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 채우지라고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거고 오늘 추리닝 계속 질문 좀 받아주세요. 평소 취미 생활 있어요? 없어요? 강아지? 강아지를 키워요? 무슨 강아지예요? 푸들이에요. 오. 자, 만약에 저 친구랑 야 어떤 강아지 키우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푸들 키워 하면서 푸들의 장점을 막 얘기하기 시작해. 그럼 1시간, 2시간 막 떠들 수 있지 않아요? 강아지와 관련된 얘기? 그죠? 그럼 여러분 그게 외워서 쓴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과사전 보고 외웠어? 푸들에 대해서? 아니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관세법상 뭐뭐에 대해서 쓰세요. 그랬을 때 이걸 내가 다 외워서 쓴다고 하니까 막막한데 지금이야 막막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관세법을 2년, 3년 공부했는데 관세법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걸 지금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당연히 할 말이 많아져요. 오케이?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뭐 암기가 중요하다 얘기 많이 하지만 이게 무턱대고 제로 베이스에서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흐름은 내가 머릿속에 다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디테일한 것만 좀 외워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 대비 전략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여기 이제 우리가 4월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밑에는 2차고 위에는 1차입니다. 그래서 1차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차는 요건 오프라인 기준이에요. 5월, 6월에 기본 이론, 그 다음에 7, 8월에 기본 이론 2번 이제 열리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5월 달부터 기본 이론이 개강하면 당연히 온라인도 그때부터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강의가 있었다. 그러면 온라인 강의는 다음 날 오후쯤에 업로드가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에는 플러스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러니까 내년 1, 2월, 요것만 하면은 여기 11월에도 있고, 요것만 하면은 그냥 평균 60은 그냥 넘었는데, 최근에 문제들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1차도 아까 보셨잖아요. 합격률이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심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새로 넣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달에도 기본 이론이 있긴 한데 이때쯤에 오프라인을 듣는 인원이 많지가 않으면 요건 아마 폐강될 수도 있고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이 중요하죠. 그만큼 중요한 게 뭐다? 문제풀이에요. 예, 이거는 제가 학원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관세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기본 이론하고 문제풀이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해되셨어요? 무조건이에요. 기본 이론이 완성이 안 돼서 문제풀이를 빨리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라고들 많이 해요.
그럼 얼마만큼 더하면 기본 이론이 완성될까요? 평생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때 되면 빨리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본 이론 때는 어떤 목적성이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문제풀이는 대부분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1회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들을 한번 쭉 보면 아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다시 기본 이론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더 눈에 잘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풀이를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도 그냥 문제로 1회독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얘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11월에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부족한 점을 알게 되면 1, 2, 3월에 내가 만회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자꾸 뒤로 미루면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OX 특강은 이제 거의 마지막 요점 정리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3월달 한 달 동안은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1차 컬이에요. 자, 이제 동차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자, 일단은 5월, 6월 달에 기본 이론 1차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2차부터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무역학과도 아니에요. 뭐 이쪽 관련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이 2차 강의에 딱 앉아 있어요. 근데 2차 강의라는 건 1차 시험 보고 온 사람들을 위한 강의잖아요. 여러분 이거 1차 때 배웠죠? 넘어갑니다. 이러면 애들이 다 끄떡끄떡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멍. 잘 될까? 되게 효율 안 좋아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역학과 출신이거나 관련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 동차 준비할 거면 2차 문제 들어도 돼요. 근데 나는 이쪽이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닥치고 뭐 시작은 1차 하세요. 네, 1차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러스 강까지 기간이 좀 남죠. 7, 8월에. 이때 이제 1차를 듣는 분들은 이때 이제 2차 기본 이론을 좀 들어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조금 욕심이 난다. 그러면 플러스 특강부터 조금씩 뒤로 미루면서 2차도 여기 보시면 심화 이론이 있거든요. 심화까지 들어놓는 거 10월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11월부터는 다시 이제 1차 체제로 들어와야 되겠죠. 시험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 2차를 병행한다라는 게 1차 과목, 2차 과목, 4과목씩 8과목을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그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공부하는 게 동차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좀 이따가 뭐 질문 시간에 다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중요한 건데 그 고시 공부는 여러분들 막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하루하루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뭐 최종 목표는 뭐 정해졌죠. 우리는 내년 1차, 뭐 내후년 2차 정해줬고 이 단계별 목표라는 건 뭐냐? 월별, 주기별로 딱 목표를 정해놔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보셨지만 관세사 학원 진도가 보통 텀이 어떻게 되죠? 주기가? 2개월이 많죠. 그래서 일단 처음 1회독을 할 때에는 2개월 단위로 이 단계별 목표를 정해놓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회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책을 한 바퀴 다 돌려보는 걸 회독이라고 하죠. 그거를 1차도 한 3회독 이상은 해야 돼요. 아마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막 1000페이지씩 되는 책 4권을 처음부터까지 내가 다 돌려본다고 3, 4번씩? 해보신 경험이 없죠? 빨리 그걸 해봐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잡고 그 다음에 2달 동안 내가 1회독을 하려면 매일매일 어떤 과목을 몇 페이지씩 강의를 듣고 있다면 몇 강씩 나가야 이게 2달 안에 끝나는 게 나오죠. n분의 1 하면 되니까. 그게 바로 요거예요. 세부 일정.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면 오늘은 뭐 공부할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그날 해야 될 공부, 과목, 양 다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할 거 다 끝내면 끝나는 거예요.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이런 것도 질문하지 마요. 장난해? 고시생이 몇 시간 공부해요? 이게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as much as possible 아니야? 죽기 직전까지 해야 되는 게 고시예요, 여러분. 공부하다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으면 나 서울대 갔겠다 샹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정상이에요. 남들이 10시간 하니까 나도 10시간? 이건 떨어져.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최대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정을 짜놓고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
고시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거 계획은 최대한 단순하게 짜세요. 예를 들어 5월, 6월 달에 기본 이론을 내가 들을 거예요. 인강으로 예를 들어. 그러면 시간표가 있으니까 뭐 그 강의를 언제 듣고, 그 다음에 하루를 3교시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4교시로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2교시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1교시는 좀 너무 하루에 한 과목을 다 보는 건 좀 그러니까 최소 2교시, 최대 4교시. 근데 4교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아무튼 저는 참고로 공부할 때 하루를 3교시로 나눴어요. 오전, 오후, 저녁. 그래서 시간표를 쫙 짜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계학이 제일 어렵다. 그럼 매일 회계학을 깔아요, 저녁에. 그죠? 그 다음에 세 과목을 오전, 오후로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면 되겠죠. 일단 그렇게 막 짜놓고 해봐. 해보면 그때부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나와요. 해보지도 않고 계획을 어떻게 짜지 이러면서 한 달이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거 안 좋아. 일단 해보고 하루에 3과목씩 하는 게 맞는 학생도 있고 하루에 2과목씩 하는 게 맞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내가 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해야 돼요. 1차 때. 그래서 나의 공부 스타일을 내가 1차 때 파악을 하고 이거를 2차에 가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계획 세울 때 힘드시면 찾아오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1차 관련해서 길게 보면 12월까지는 일단 이론 수업을 기초로 해가지고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최소예요. 최소인데 최대로 되어 있네. 정정하겠습니다. 최소 몇 회독? 2회독은 해놓기. 예. 자, 그 다음에 1, 2월, 빠르면 11월부터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 유형을 좀 적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객관식 공부를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말장난에 많이 낚이는 경우 있었죠. 그런 것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많이 틀려봐야 이제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이때 되게 중요하고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공부할 시간이 좀 적었다 아니면 어떤 사정 때문에 문제풀이 또는 모의고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내 상황이. 그럼 뭘 선택하는 게 정답? 모의고사, 문제풀이. 모의고사? 마스크를 써서 누군지를 잡아내질 못하겠네. 아까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문제풀이. 모의고사 많이 본다고 실력 올라가지 않아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의고사 많이 본다고 실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은 말 그대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아까 얘기했던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는 10년 이상 기출문제를 같은 과목별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 과정별로. 그거 한번 훑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관세시험은 나왔던 데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70%예요. 그럼 70%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네, 문제풀이를 무조건 들어야 돼요. 모의고사보다도.